라디오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승현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4세 고시는 영어 유치원을 들어가기 위한 시험이고 7세 고시는 5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대치동에 있는 빅5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르는 배치고사라고 하던데요. 심각한 사교육 열풍이 영유아들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영유아 사교육비 격차가 거의 7배의 차이로 조사돼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문제점 짚어보고요. 대책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관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난주 국내 증시는 외국인 순매수 영향으로 상승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삼성전자 주가가 5개월여 만에 5만 전자를 탈출해서 6만 원 선에 안착해 관심이 집중됐죠.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회복하면서 반도체의 봄을 되찾아올지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증시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죠. 네, 예.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코스피는 0.42% 11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2,632포인트 기록했고요. 네.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예. 0.11% 오른 720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하락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전 10시경에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 결정을 내리자 증시가 여기에 반응을 하면서 이내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건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데 투심이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오후장 들어서 네. 하락세로 또 전환을 했어요. 특히 개인과 기관 중심으로 주식을 좀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가 좀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오늘. 예. 오늘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은 전체 거래량이 7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니까 아직까지도 이번 주는 관망하는 심리가 좀 강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안전자산 인 달러 가격은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현재 지표 보면 1466.9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1463원으로 출발을 해서 횡보를 하다가 오전 10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자 1467원까지 단번에 튀어 올랐고 한때는 1470원 돌파도 시도를 했다가 현재는 1466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은퇴 연령 인구의 빈곤율, 네. 이게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오늘 국가통계연구원이 발표한 게 있는데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연항 2025라는 자료입니다. 이게 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별 17개 현황을 제시를 한 건데요. 자, 이 이행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9.8%.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은퇴 연령을 몇 세로 잡은 건가요? 이거는요? 66세 이상을 말하고요. 네. 또 하나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하면 조금 다른 개념인데 소득이 이제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생활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난한 정도를 좀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게 은퇴 연령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1위잖아요. 전체 상대적 빈곤율은 좀 낮습니다. 14.9%. OECD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30위. 였으니까 네. 우리나라는 연령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역시 은퇴 세대의 가난이 더 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 경제적 불평등 정도는 어땠습니까? 이 소득 불평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제적 지표가 지니계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지니계수가 이제 0이면 완전히 평등하다. 1에 가까우면 또 완전 불평등하다. 이걸 나타내는데 2023년 처분 가능 소득 지니계수는 0.323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으나 네. 이 순자산 지니계수를 보면 0.605 이건 2018년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은 완화되고 있지만 자산 측면에서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 진위 계수는 이제 0이 가까워지면 이제 그 평등하다, 완전 네. 평등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네. 이건 하락하고 있는데 자산 진위 계수는 그렇죠. 올라갔으니까 네. 자산 불평등은 심화됐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자산 같은 거에 있어서 계속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여파로 기업들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네. 묘사되고 있죠.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제 전국 제조업체 2,100여 곳을 대상으로요. 기업 경기 전망 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2분기 BSI 전 분기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79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 BSI는 지수가 100 이상이면 이제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100 이하면 이제 반대로 적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2021년 4분기부터 15분기 연속 100 이하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규모별로 나눠 봐도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이 지수가 기준치 100을 다 밑돌았고요. 특히 이제 관세 같은 대외 정책 변화에 좀 민감한 대기업의 BSI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네. 업종별로 봐도요. 전 업종에서 2분기 전망치는 모두 기준치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과 자동차 같은 직접적인 영향권의 업종은 상대적으로 지수가 다 낮게 나왔고요. 네. 이미 관세 영향권으로 들어간 철강의 경우에는 59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제조업체들 상당수가 올해 매출 목표를 좀 낮게 잡는 것 같아요. 네, 예전보다. 이번 조사에서 제조기업 10곳 중에 4곳은 올해 매출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다 낮게 설정했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매출 기대 자체가 낮아진 거죠. 올해 매출 목표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크게 낮춘 기업도 9.6%. 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올해 투자 계획의 경우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 목표치를 설정한 기업이 47.4% 가장 많긴 했는데요. 네. 다만 지난해보다 투자 계획을 하향 조정한 기업도 36.6%. 이것도 상향 조정한 기업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사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리스크로 뭘 꼽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내수 경기 부진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다라고 응답한 곳이 가장 많았고요. 네. 그다음으로 트럼프발 관세 정책 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을 지목한 기업들도 적지 않은 비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앙은행 그 디지털 화폐가 다음 달부터 실거래 테스트에 들어간다고요? 네, 이게 CBDC라고 하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통화가지 네. 않습니까? 이게 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이게 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디지털 자산인 거는 외형적으로는 비슷하긴 한데 네.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죠. 한국은행이 2020년부터 이제 CBDC 연구 개발을 시작을 해서 5년간의 준비 끝에 이제 실거래 테스트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중은행을 포함해서 7개 은행들이 이제 내일부터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요. 총 10만 명 사용자를 모집합니다. 아, 그렇게 하는군요. 네. 네. 그래서 사전 신청을 마친 이용자들께서는 4월 1일 이제 오전 10시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전자지갑을 개설하게 되고요. 네. 이제 이 전자지갑을 개설하신 분들은 본인의 예금 계좌와 연동을 해서 이제 예금 토큰으로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전환한 뒤에 이거를 이제 다양한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똑같이 물품 구매하듯이 똑같이 네. 현금처럼 쓰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 실거래 테스트는 이 CBDC의 상용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검증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존 은행 시스템과 어떻게 연동될 수 있는지를 이번 테스트 기간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지급 결제의 효율성 검증하게 되는데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거래 승인 시간 같은 것도 측정을 해봐야 되고 아. 정산 속도 또 수수료 절감 효과 같은 것들은 얼마나 있는지 이번 테스트 기간에 그 실제 효과를 확인하게 되는 네. 겁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네. 4월 1일까지 그러면 신청을 받는다고 그런 내일부터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10만 내일부터 명. 10만 명 사용자 모집을 해서요. 네. 4월 1일부터 네. 실제 이제 테스트에 한번 들어가는 거죠. 신청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6분입니다. 최근 추정 60분에 보도된 7세 고시, 또 언론에 보도된 대치동 영유아 사교육 시장 실태 등을 보면 이 만 5세에 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배치고사 시험을 풀기 위해서 한창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하루 4시간 동안 영어나 수업을 받고 또 수능 수준의 영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과외까지 받는다고 하죠. 일부라고 치부하고 싶지만은요. 지난 13일에 그 교육당국에서 조사한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보면 무려 절반에 가까운 47.6%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런 학원들 보면은 그 학원비도 무척 비싸고 또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부모들이 다 지원을 해주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에 이 소득 규모에 따른 사교육 비용과 또 참여율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섭 더 나음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소장님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네.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한 대치동하고 강남에서 20여 년간 대입하고 편입 입시를 하다가 네, 지금은 우리 8살, 6살 두 아이가 있는데 네, 우리 시골로 내려가서 작은 초등학교에 아이들 보내고 네. 또 뜻을 같이 하는 부모님들하고 좀 새로운 교육적 실천 이제 그렇게 대치동이나 뭐 이런 데서 예. 달리지 않고도 한번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도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심정섭이라고 합니다. 그러세요. 네, 대치동에서 20년 동안 네. 강남권에서 선생님을 하시다가 네. 학원 강사를 네네. 하시다가 내려가셨다니까 이제 귀가 네. 번쩍하거든요. 네. 일단 그 상황을 조금 더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게 이제 최근에 입시 사교육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 직접 인터뷰를 해주셨잖아요. 저희 네네. KBS 그 추정 60분에서 이제 이른바 7세 고시 실태가 알려졌는데 정말 충격적이라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 만 5세 아이가 학원 입학하기 위해서 그 영어 무슨 모의고사를 본다면서요?
제가 5세 같은 경우 5세고시라고 하는 건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소위 말하는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그런 명문 영어 유치원에 가기 위해서 좀 그런 레벨 테스트를 공부하는 거고 네. 보통 이제 7세고시라고 그러면은 네. 그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마치고 네. 유명한 그 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 위한 게 이제 레벨 테스트가 7세고시다 이런 말이 생기게 된 거죠. 4세고시가 아니고 5세고시인가요? 4세고시라고도 네. 하고 뭐 5세고시라고 하고 하나요? 이제 4, 5세가 이제 영유아 대상 영어 유치원을 가기 위한 뭐 그런 레벨 테스트다. 예, 근데 아까 7세고시 그거요. 그 거기서는 영어 단어를 네. 뭐 1,800자를 외워야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 이제 거기서 그 레벨 테스트 수준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한번 그 궁금해들 하시니까 네. 제가 한번 레벨 테스트 문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참 거기에.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네. 강남 대치동에서 영어로 선생님 네, 하셨어요? 영어 했습니다. 아, 네. 영어 그럼- 우리 에세이도 지도하고 이제 그런 그러세요?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기출 문제로 나왔다 그럽니다. 그 영어로 읽어보면 네. What would you do if you met an alien on your way to school? 너가 발음이 학교 좋으신데. 가다가 학교 가다가 외계인을 만나면 너는 뭐 할래? 이거 지금 가정법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주에다가 과거형 에트가 이 들어가니까.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가정법 과거에 네. would, should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 벌써 중학교 문법 수준인데 예. 이런 거를 유치원 이제 다닌 아이 7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아이가 네. 좀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레벨 테스트 고 학원에 들어가려면 원하는 학원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이것 사실은 이제 장문이 아니라 에세이거든요. 그 웬만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한테 이걸 시켜도 네. 사실 이제 쉽지는 않은데 이 정도 수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막 서로 경쟁이 붙는 거죠. 그래서 단어 수준은 거의 1,800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과열 경쟁이 붙어서 이제 네.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보통 어느 정도 쓰면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즉, 이 부분에 대한 예. 그 단순한 몇 줄 쓰는 게 아니라 예. 거의 한 몇 달락, 2달락 이상을 쓰는데 네. 그래서 합격자 샘플도 하나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그 제 저작권 문제가 없이 한번 바꿔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뭐 There are many things in the world that are difficult for us to imagine. One of them is alien. 이 정도로 시작. 근데 사실 저 큰애가 그러니까 8살이거든요. 이게 세상엔 많은 것들이 있다. 뭐라고요? 그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외계인이다. 근데 그렇게 저희 시작을 한다고요? 이 정도로 이제 인트로덕션을 쓰고 내가 만나서는 뭐 하겠다 두세 가지를 쓸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이제 네, 합격이 합격된다.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라고 하니까 이제 그 정도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달려야 되느냐 뭐 이런 경쟁이 붙는 거죠. 네. 야,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네. 전혀 공부를 안 시킨 학생, 네. 학생도 아니죠. 7세면은요. 전혀 공부 안 한 7세가 이렇게 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렵기는 한데 네.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 유명한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같은 경우는 네. 그 IQ 검사를 해가지고 120, 130 이상 되는 아이들만 받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5세부터 한 2, 3년을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네. 그 아이들은 사실 이제 전체 아이들 보면 0.01% 네. 뭐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네. 그 아이들을 표준을 삼아서 다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러다가 이제 애들 잡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그래요.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그 13일에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처음 한 거라면서요. 2024년 유아 그 사교육비 네, 그 시험 조사를 맞습니다. 실시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6세 미만 영유아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7.6%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네. 심지어 2세 이하 영아도 4명 중 1명꼴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맞죠, 소장님? 네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강남 유명 학원가 대치동에 있는 영어학원 중심으로 하는 거고 네. 지금 정부가 조사한 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해마다 이제 교육부하고 통계청에서 예. 초중고 사교육부 실태 조사를 하는데 네. 요즘에 영유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니까 올해부터 이제 영유아를 해본 거거든요. 네, 작년 거를. 네. 네. 그래서 이제 2024년 사교육 총액이 29조였습니다. 네. 근데 영유아과 요거 이제 조사를 안 했는데 여기까지 넣으면 거의 이제 32조 수준이 되는 거고 네. 실제로 이제 영유아 사교육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영유아 대상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네. 그게 거의 전국에 한 2020년만 해도 700
850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842개고 네. 그런 월 평균 교습비 이번에 조사에서 이제 알게 된 건데요. 네. 그게 월 154만 원입니다. 그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 실제 강남권은 거의 250 전후 되는 이제 그런 건데 네. 근데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게 과연 이게 일부만 그런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대치동 목동뿐만 아니라 뭐 분당이라든지 대구 수성이라든지 네. 소위 말하는 웬만한 학군지에서는 이 영어 유치원을 가는 게 거의 표준처럼 돼 있고 안 가면 뒤처지지 않을까 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 지금 영유아 사교육도 더 금액도 늘어나고 심각해지는 상황이 네.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이라는 게 불안을 먹고 자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거나 지금 이런 영유아 사교육이 아주 대치도 같은 일부 지역에서만 네.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네. 좀 학군지 확산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자, 그 20년 동안 대치동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20년 하시고 지금 몇 네. 년째 지금 지금 이제 내려가신 지 얼마 되셨을지. 예, 강의는 은퇴하고 지금 이제 프리랜서 작가로 이렇게 네. 강의하고 책 쓰고 그런 일만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몇 내려간 지는 한 년이에요? 6년 정도. 아, 됐습니다. 그러면은 26년 네. 전에부터 이제 그렇죠. 예, 6년 전까지 네. 20년 동안 네. 지켜보시면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하고 이제 그 사교육 시장에서 나오실 때하고 네. 어느 정도 달라졌나요? 양상이. 그 점점 그 연령대가 내려가고 있는 거죠. 네. 그 초기 이제 20년 전만 해도 이제 사교육이라고 그러면은 뭐 재수학원이라든지 입시 사교육 뭐 그 정도였는데 네. 이제 어느 때부터는 이제 특목자사고에 가기 위해서 초등 5, 6학년 때부터 이제 달려야 된다, 네. 경쟁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네. 이제 지금은 그 수준이 그 유초등까지 이제 유초등 저학년까지 내려오게 된 상황이어서 네. 점점 그런 그 경쟁이 좀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면은요. 이렇게 사교육 문제가 점점 심해지면서 영유아로까지 확대되는 이유는 뭐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 상대평가 등수 경쟁으로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성취가 되면은 이제 원하는 대학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느 정도 점수를 맞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학이 서열화돼 있고 학벌 사회다 보니까 그런 선호하는 학교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좀 일찍 시작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네. 이제 사교육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뿌리 깊은 학벌 위주의 네. 어떤 사회 이게 계속 지속되는 한 이런 사교육 열풍은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학벌 사회라고 하는 그 기울어진 언덕에 올바른 교육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집을 세우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결국은 가장 쉽게 이런 문제 너무 지나친 사교육 이걸로 말미암아서 사실 부모님도 노후 대비가 안 되니까 은퇴 빈곤율도 OECD 최고 수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앞서서도 예. 저희 그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네. 있음에도 이런 경쟁을 할 수 없는 게 결국은 대학을 서구 선진국처럼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이제 확신이 없는 거죠. 네. 우리나라적인 상황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이 계급이 되어서 그것도 사회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대학은 어디 나왔느냐도 아니고 학부를 어디가 나왔느냐가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네. 또 같은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서로 인맥을 형성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일종의 카르텔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더 네. 성공하더라.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그런 신화가 이제 깨지지 않고 그런 부분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경쟁에서 그럼 빨리 우리 애들 뒤처지지 않게 지금부터 일찍 시작하지 않으면 그런 명문 대학에 갈 수 없는데 그럼 위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니까 빨리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조바심이 계속 생기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는 갑니다. 네. 10분 이해는 가나 그게 방향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전 사회적으로 이게 이렇게 사실 건전하다거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좋은 직장에 가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더 좋은 직장에 간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행복한 거냐 그거하고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서 네. 모두가 다 똑같이 학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네. 얘기하면 또 네가 뭘 알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이제 계실 것 같고 언론적인 얘기라고 참 하고도 네 하시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 지금 말씀하신 아까 그 4세 고시, 그다음에 뭐 7세 고시 이런 유명한 학원들 보면은 아까 평균 얼마라 그러셨죠? 그 영어 유치원이 영유아 대상 월평균- 영어학원 그게 네. 월 평균을 내보니까 네. 154만 원 정도 된다. 네. 그런데 일단 비싸기도 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따로 과외까지 또 받아야 네.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러면은 그 소득 계층에 따라서 네. 불평등도가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이 교육에 있어 사교육 시장에 있어서도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사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들이 네. 입시 실적이 이제 잘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뭐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학군지로 가야 된다. 사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이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과연 사실은 그만큼 사교육을 투입한 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맹모 삼천지교라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뭐 좋은 학군지를 가고 환경을 바꿔주면 된다라고 그러는데 네. 맹모 삼천지교가 말이 되려면 아이가 맹자여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맹자가 아닌데 계속 장소만 바꾼다고 애가 맹자가 되는 거 아니라 이거를 지금 현상에 저기하면 네. 아이가 몸 튼튼 마음 튼튼이라고 하는 공부 그릇이 된 아이를 그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치열한 경쟁 상황이라든지 네. 특목자사고라든지 그런 경쟁이 센데 갖다 놓으면 네.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니까 네. 더 좋은 입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상위의 10에서 15% 아니고 다른 아이들은 준비가 안 된 상황에 가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또 우리 그런 이제 입시 성과가 잘 난다라고 하는 네. 그런 그 대치동에 있는 명문 일반고나 아니면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는 뭐 일반고 같은 경우는 재수 비율이 거의 50에서 60%에 가깝습니다.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네, 때문에 네, 네. 수시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맞아요. 재수 삼수에서 가기 네. 때문에 그럼 오히려 그런 치열한 데가 아니라 좀 흩어지고 이제 기회도 많이 있거든요. 농촌 네. 전형이라든지 지역 균형 전형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해서 네. 경쟁이 좀 치열한 데서 내신을 열심히 해서 또 수능 체제를 마치면 갈 수 네.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 네. 근데 실제로는 자세히 뜯어보고 하면 많이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개천에서 기회들이. 용이 네, 여기저기서 용이 날 수도 나오고 있는 있어요. 네.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이제 막연하게. 그리고 또 네. 대부분 또 그런 이제 좋은 입시 결과가 났던 친구들을 어떻게 네. 공부했나 보면 요즘은 이제 다 영어 유치원을 가고 예. 또 그런 사립 초등학교를 가고 학군제 가고 이랬던 아이들이 이제 성과가 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그런 착시 현상이 더 심해진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래도 여전히 뭐 요즘 참 의대 열풍이 네. 많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 의대 합격률이라든가 뭐 이른바 명문대 합격률을 보면 소위 말하는 강남 출신 내는 뭐 인근 강남권 출신 비율이 더 좀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건 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서요. 그러니까 대치동에 처음부터 들어와서 영어 유치원을 다닌 애들이 계속 실적을 내주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좋은 자원이 유입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어려서부터 다 따라오는 애들은 따라오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사실 이제 대치동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뭐 국제학교로 간다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서울만 해도 아이들이 비학군지에서 공부 좀 잘한다 그러면 5, 6학년 되면 공부 잘하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네. 다 학군지로 계속 가고 중학교 때 계속 가니까 네. 좋은 자원이 계속 유입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정도의 우리도 그 경제에서 단순히 수익률이라고 투자 수익률 네,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시면 그러니까 이것도 합격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런 우수한 자원이 온 대신에 어느 정도 합격률이 나오는가를 본다면 네. 그다지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좀 이 아이들이 흩어지고 네. 그랬더라면 훨씬 더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학군지를 떠나서 네. 아이들을 지역에서 키우기로 하신 건가요? 그때 결심하기가 쉬우셨을까 궁금합니다. 댁에서 또 선뜻 같이 승낙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저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처럼 네. 이렇게 사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걱정되는 게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이유가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을 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옛날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생각하시기 때문인데. 왠지 안전판을 좀 마련하는 것 같은 생각. 근데 요즘 네. 신규 채용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경제 채널을 저도 사실은 아이 유치원 그 학교시키면서 매번 여기서 경제 채널 이 방송을 들었었거든요. 그러세요? 아이,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일자리도 없어지고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는 화이트 칼라 일자리, 네. 어설픈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제일 먼저 없어지는 맞아요. 시기거든요. 예, 예.
그럼 오히려 미래 시대에는 네. 몸 튼튼 마음 튼튼하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내 일자리가 대체돼도 나는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집 푸는 공부보다 오히려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이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는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네. 일자리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시도들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저도 이제 한번 실천해 보고 싶고, 네. 또 아이들을 어렸을 때는 자연에서 키우고 또 시골 작은 학교에 유익한 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는 걸 좀 저부터 몸소 보여드리고 이런 길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추정 60분에서도 제 사례가 네. 다들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 사례도 좀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가시고 나서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저는 뭐 대만족입니다. 네. 아이들도, 자녀분들도 아이들도 자연 속에서 신나게 하고. 네. 그래서 사실 이 경제적인 이 사교육 문제를 어떻게 그럴까 고민이 많지만 저는 오히려 한 가지 해결책 중에 하나가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 해서 이렇게 사교육비를 많이 쓰면 부모님 노후나 아이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다 없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의 영어 유치원부터 이렇게 하면 거의 아이 하나당 2억 3억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학군지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니까 불안해서 하기보다 좀 중심을 잡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 살다가 시골로 내려갔거든요. 네. 거주 비용을 줄이니까 저는 이거 다운시프트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그 여유 자금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거 하고 그다음 말씀드린 게 진짜 농담 아니라 제가 하굣길에 경제쇼 방송을 4-5년 정도 들었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여기서 듣고 배운 거 바탕으로 해서 네. 좀 나름대로 투자도 하고 또 관심하고 그러니까 네. 자산이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세요. 그 저희는 네. 사교육비 저희 아들 하나도 안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러면 방학 때 오히려 좀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좀 여행도 가고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게 하는. 혹시 아이들이 공부를 좀 하기 싫어하거나 네. 열심히 했는데 못하거나 그러면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앞으로 사실은 또 하나의 이제 이런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안은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다 잘할 수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네. 그러면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네. 이번에 방송 나올 때도 첫 장면에 아이가 둘째가 요리하는 장면이 나갔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이는 문제지를 풀고 공부를 하기보다 어렸을 때부터 뭐 요리를 좀 배우게 할 수도 있고 또 쿠킹 클래스 같은 데도 좀 보내고 방과후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또 네. 요리 공부를 하고 요리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읽고 독서 지도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강점 강화가 또 하나의 사실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바란 거는 건강하게 자라서 성인이 돼서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이 스스로의 앞가림을 할 수 있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야 이제 행복 추구가 가능하니까요. 네. 그런데 과거의 어떤 우리가 가졌던 그 틀만으로는 앞으로는 미래를 반드시 담보할 수 없다. 네.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하니까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본인이 원하는 거,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이 네.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안전한 거는 공부야. 그렇죠. 확률이 높아 이러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런 사교육 열풍, 아까 사교육 시장은 불안을 먹고 자란다는 네. 말씀 제가 이제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고 그 아이와 또 우리 가정 여러 가지 형편에 맞는 어떤 로드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소장님. 그래서 그런 우리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니나 그 유명한 소설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교육 열풍에서 네. 안 돼요, 대책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다른 뭐 그 특수한 경우죠. 이런 식으로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네. 수많은 안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아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몸 튼튼 마음 튼튼한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네. 그 소신을 갖고 한번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해보시면 그렇게 남들이 다 하지 않는 걸 하더라도 좀 중심을 잡고 우리 가정 형편과 아이 역량에 맞는 또 교육적인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그런 가정들이 또 한 가정이라도 많이 나오고 또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이 사교육을 하고 그 실상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알려주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좀 제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정섭 더 나움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일단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최근에 좀 약세를 계속 좀 보였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회복되는 그런 좀 모습이 나오면서 네. S&P, 나스닥, 다우 모두 다 주간 기준으로 조금 소폭 좀 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좀 그 급락장에도 잘 버텼던 엔비디아가 좀 한 3% 빠졌고, 다 이제 애플은 2% 올랐고요. 네. 테슬라는 마이너스 0.5인데, 근데 금요일 날은 또 테슬라가 5%나 또 급등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랬었나요? 네, 그래서 네, 주가가 네. 우리가 주간 기준으로 보면 별 변동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루하루는 정말 좀 엄청난 변동이 예, 매일, 그러니까 흔히 그 퐁당퐁당이라고 그러죠. 이제 네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도 사실 장중 내내 미국 증시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막판에 올라간 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상호관세가 4월 2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유연성을 좀 발휘하겠다. 이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유연성. 유연성이라는 말에 대한 해석이 좀 다분한데, 근데 오늘 안 그래도 장중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보도가 나온 거예요. 자동차나 아마 반도체 같은 산업 관세는 빠질 것 같고 국가별로도 되게 좀 차별화돼서 관세가 없는 국가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좀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관세가 그렇게 세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막판에 좀 미국 증시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이제 FOMC가 열렸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동결됐고 어땠었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네네. 예,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춰 잡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날 증시는 급등했죠. 네. 예. 사실 이제 그냥 내용만 보면은 오를 이유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원래 지난 12월에 올해 2.1% 성장으로 봤는데 1.7로 낮춰버린 거예요. 네. 마이너스 0.4 조정했고, 네. 26년도 전망도 1.8로 0.2% 낮춰버렸습니다. 네. 네. 한마디로 경기는 더 안 좋을 것 같다 이건데, 물가는 반대로 올려버렸어요. 근원 물가를 2.5에서 2.8로 올려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조합이죠. 네, 물가는 네, 오르는데 네. 경기는 좀 안 좋은 네. 조합인데, 근데 파월 의장이 좀 말을 또 되게 잘했어요. 약간 이제 주식시장을 조금 이제 살리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게, 뭐라고 얘기했죠, 정확히? 일단 물론 이제 당장 금리 인하 안 하는데 그 요즘에 제일 걱정하는 게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크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경기 침체 가능성 별로 없다. 낮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요즘에 미국에서도 이거 침체 가면 어떡할까 이 우려가 큰데 그거를 선을 그어버렸고요. 그다음 물가도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관세 영향에 따른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전망은 오히려 약간 물가 오르는 쪽으로 전망을 했는데 말은 또 일시적이라고 또 언급을 해버리니까 네. 일단 시장은 거기에 환호를 했어요.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이 무게가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1년도에 파월 의장이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물가 오르는데 그 21년도부터 물가 올랐잖아요. 코로나 약간 이제 진정되면서. 네. 근데 그때 물가 오를 때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난리가 났었죠.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냥 구조적으로 계속 올라가지고 예. 그래서 좀 걱정은 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일단 시장은 일시적이라는 단어에 좀 반응을 했습니다. 네. 그 테슬라 주가 모처럼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주식을 보유하라고 당부까지 했다고 하던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 주가 앞으로 계속 좋을까요? 바닥은 찍은 뭐 걸로 이게 일단 보세요?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은 찍어가는 것 같은데 바로 오르긴 좀 어려운 게, 이게 전기차 판매가 아직은 좀 데이터가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좋아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직원들한테 어쨌든 주문했던 게, 요새 뭐 워낙 테슬라가 지금 공격받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테슬라 차에다가 이제 뭐 토마토 같은 거 이렇게 막 던지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일들이 좀 많이 자행되는데, 일론 머스크의 이제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기차 판매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에도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직원들한테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주식
갖고 가라. 그리고 로봇 얘기를 또 했어요. 긍정적으로 우리 네네.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나온다. 네. 양산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좀 발달하고 좀 언급을 했는데, 근데 테슬라 강세론자로 유명한 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라는 애널리스트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했던 얘기는 댄 아이브스. 네. 예, 되게 테슬라를 아주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예요. 근데 이제 주가 오르는 방법을 얘기를 해줬어요. 일단 자기 자리로 빨리 돌아가라. 너무 이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그 도찌라 그러죠. 그 이제 정부 효율화 위원회. 예.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당장 그만둘 수는 사실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시간은 걸리는데, 이분이 한 얘기 뭐냐면 좀 테슬라 경영도 조금씩은 해라. 왜 너무 이거 여기에 110%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테슬라를 너무 등한시하는 네.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도 일단 직원들한테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약간 이제 좀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고, 네. 자꾸 좀 돌아와 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약속했던 게 저가 전기차 있잖아요. 네, 네. 25,000달러. 예. 이게 올해 상반기 원래 나온다 그랬는데 안 되나요, 아직 지금?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 곧 4월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거 로드맵을 발표해 달라. 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잡히면 시장의 우려도 좀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그 주주분들, 특히 이제 그 한국에도 워낙 많으신데, 이제 재고 문제, 머스크 브랜드 손상으로 인한 판매 감소 문제 등 이제 머스크의 말을 듣고 싶어한다,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는 일단 먼저 얘기를 했고 투자자들한테도 좀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조금 직원들한테 긍정적인 멘트를 했으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우려가 완화되면서 주가는 조금 이제 바닥은 다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 살펴봤고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오늘 국내 증시는 조금 이제 주식시장이 좀 부진했던 이유가 또, 그러니까 음과 양이 좀 있었는 게요. 음은 뭐냐면 마이크론이 금요일 날 그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급락을 한 거예요. 이익률이 좀 예상보다 둔화될 것 같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증권가에서는 마이크론 자체 문제로 많이들 보긴 하는데, 근데 마이크론은 세계 3위 업체잖아요, 메모리. 이 회사가 거의 8, 9%가 폭락했으니 삼성한테 좋을 수가 없죠, 당연히.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좀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둘이 좀 빠지면서 주가 좀 부진했고, 거기다 이제 2차 전지까지 좀 부진한 모습인데, 양은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하기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번에 자동차가 좀 우리나라 굉장히 좀 관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이번에 빠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기아가 3%씩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관세 생각보다 좀 덜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자동차는 오늘 또 좋았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지난주에 바이오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뭐 일부 바이오주들이 또 오후에 좀 급등하면서 약간 이제 업종별로는 좀 차별화됐는데, 반도체가 빠져서 지수는 좀 안 좋았지만 코스닥은 좀 바이오가 중요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좀 상승하면서 양 시장의 약간 좀 움직임이 좀 다르게 나왔다. 그래서 증시는 그냥 한마디로 좀 지지부진한 네. 오늘 모습으로 좀 마감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오늘 1,200원 빠진 6만 500원에 이제 맞췄는데, 어쨌거나 이제 삼성전자가 6만 원대에 들어와 있어서 이제 좀 7만 저자 기대해도 될까,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근데 업황만 보면 7만 전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저도 보고 있는 게, 네, 왜냐하면 네. 지금 뭐 밸류도 여전히니까 워낙 가격도 싸지만 반도체 가격이 한번 바닥에서 틀면 좀 꾸준히 오르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이유가 일단 두 가지입니다. 공급은 계속 늘리질 않아요. 계속 공급 조절하니까. 네. 수요는 중국에서 예상치 못하게 빅테크들이, 뭐 알리바바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중국의 게임사 텐센트, 네, 네. 그다음에 틱톡 만든 그 바이트댄스, 이런 데서 네. 계속 투자를 지금 늘리고 있어요. 아. 이제 AI 투자하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반도체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중국의 이 수요가 붙으니까 당연히 이제 반도체 가격이 같이 오르거든요. 거기다가 하반기에 PC 교체 수요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네. 윈도우 10이 10월 14일 날 끝납니다. 끝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 PC 교체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아, 기업들이.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면 자연적으로 좀 한 7만 원 근처까지는 이제, 이건 삼성이 잘해서 오른다기보다는 네, 업황이 좋아서. 근데 네. 그 이상 가려면 네, 뭔가 이제 삼성이 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영현 부회장님도 주총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결국 2분기 아니면 3분기에 그 HBM 네. 그 3 12단째
원짜리거든요. 요걸 네. 엔비디아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예. 요 부분이 이제 올해 3분기 경에는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근접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제 거의 납품하지 않겠냐. 네. 근데 그런 게 좀 된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올해 하반기에는 그 HBM 엔비디아 공급. 근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업황만 개선되면 한 7만 원 근처까지는 좀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마 지금 이렇게 MTS나 HTS 보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지금도 막 움직이거든요. 네, 주가가 이제, 원래 끝났어야 예. 되는데 오늘 그 대체거래소에 이제 오늘 등록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 뭐 LG엔솔 한 350개 정도가 네. 계속 등록이.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어색해하지 마시고 8시까지 이렇게 계속 거래된다. 예, 여러분이 뭐 팔고 싶으면 파실 수도 있고 사셔도 뭐 예, 그러니까 익숙해 있어서 예, 3시 반 이렇게 예. 생각했는데 이제 아니다. 8시까지 거래가 네. 됩니다. 예, 그리고요.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유상증자 지난주에 발표하면서 이 참 논란이 많습니다. 네. 아,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예, 얘기 좀 네, 해주세요. 네. 예. 이게 뭐냐면 유상증자 기업이 돈 필요하면 증자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죠. 예. 근데 문제는 그 방법과 시기가 좀 약간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 지금 3.6조 원이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유증이거든요. 그렇죠. 금액이 엄청 큰데 이 이익을 지금 많이 내요. 1.7조를 냈고 작년에 앞으로 2년간 6조 벌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전망을. 예. 근데 돈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이러면 지금 없어도 벌 수도 있으니까 예. 이걸 앞으로 3.6조 원 정도 이제 3년 정도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내용은 되게 좋아요. 유럽에다 공장 짓고 왜냐하면 유럽에 공장을 지어야 거기에 바로 직납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 취지는 되게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현금 흐름도 앞으로 좋아질 기업이 굳이 왜 유증을 할까? 유증을 선택을 왜 했을까? 예. 이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이게 더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오션 지분을 갖고 왔어요. 네. 1.3조. 네. 근데 이 지분을 누구한테 갖고 왔냐면 하나 에너지랑 하나 임팩트인데 이 기업들은 김승현 회장의 그 아들들 있죠. 네. 아들들이 갖고 있어요. 지분을 많이 갖고 새 있어요. 아들. 예. 네.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 가져온 순간 돈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대주주한테는 돈이 가버리고 하나에어로에 네. 그 다음에 지금 돈 없다고 여기서 이제 주주들한테 빌리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좀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가 청수 일가의 그 이익만 고려했다 네. 이렇게 그렇게 지금 주주분들은 되게 좀 되겠죠.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 지금 주주분들은 되게 좀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주주 가치가 사실 훼손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제 지금 상법 개정이 됐지만 내년에 발효가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 좀 시간이 남았는데 걱정되는 건 이 상법 개정 전에 계속 이런 일들이 다른 기업도 하면 어떡하지? 주주분들이 실제 그걸 좀 걱정을 하세요. 네. 네, 실제로 그래서 어쨌든 금감원이 이제 최종 결정하거든요.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워낙 이게 회사가 크다 보니까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주주 가치를 좀 훼손했고 국내 증시가 지금 분위기 좋은데 좀 네. 약간 찬물을 끼얹어서 상당히 좀 아쉬운 이번 유상증자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올랐죠. 오늘은 올랐어요. 네. 이게 워낙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요. 예. 자, 다음 주면 이제 공매도 재개되는 건가요? 네, 다음 주 3월 31일 날 이제 모든 종목에 다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예. 전 종목에. 예,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트럼프 상호 관세 정책도 구체화돼서 나올 테고요. 네. 이렇게 뭔가 좀 변화될 때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대부분은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은 좀 이런 경우는 좀 지켜보죠. 상황을 한 1, 2주 정도 어떻게 될지 왜냐면 모르니까요. 그래서 뭐 약간 변동성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확인될 때까지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투자는 좀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특히 4월 2일 날 또 상호관세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아마 다음 주 후반까지는 사람들이 지켜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런 이슈들 때문에 흔들릴 수 있잖아요. 밑으로 뭐 공매도라는 게 매도부터 하니까. 네, 네. 그러면 그게 방향을 바꾸는 경우는 없어요. 그 공매도 자체가 예. 올라가는 주식을 막 그냥 이 기업 가치도 오르는데 네.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거지 네.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네, 오히려 네. 그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업들은 저는 싸는 것도 뭐 괜찮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의 상호관세인데 지금 일단 언론 보도로는 약간 좀 약하지 않을까. 네. 근데 물론 모릅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예측이 안 되는 거 아니라
생각보다 또 세게 나와버리죠. 그러면 또 주식시장이 한번 흔들리니까 예. 일단 이거는 4월 2일은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의 좀 분위기는 생각보다 좀 약할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좀 흔들린다면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금융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종합 PMI 이게 그 기업들 설문조사한 지표인데 네, 네. 여기 서비스업 지표가 중요해요. 미국이 요새 좀 안 좋아요 지표가. 그래서 이게 좀 잘 나오면 미국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내일은 이제 미국에서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합니다. 이제 방한 왜냐면 우리나라. 네, 예. 알래스카 그 LNG 프로젝트 좀 참여해달라고. 맞네요. 네. 그래서 국내 기업들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관세랑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할 것 같고 3월 26일부터 유럽에서 페어마켓 열리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28일은 이제 제일 중요한 미국의 개인 소비 지표 PCE 물가지수 이게 연준이 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물가 지표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